노력하여 국민 앞에 성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시작됐어 드디어. 자, 최강원 자리했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장인수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선이 진짜 왔어요. 네, 이제 파란색으로. 그 우여곡절 복장도. 끝에 네. 근데 이거 옛날에 이쪽 색은 안철수 색깔 아니에요? 원래 옛날에는? 이거? 아니었나? 이 아니지. 비스무리한 색깔 있었는데 하늘색 뭐 안철수. 민트색이었지. 민트색. 없었나? 예. 네. 네. 요즘에 책 어떻게 이론 보수, 의론 진보 이 예. 책 장안의 화제. 아니 이제 읽어주신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예. 그냥 많이 감사하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박시영 TV 회원들께서도 행사를 마련했던데 지난주인가 어디서 가서 뭐 소주잔에 최강욱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북토크. 북토크를 제가 했어요? 북토크한 거. 예, 예. 야 거기 가서 근데 동교동에서 소주잔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팬들이 만든 겁니다. 어떤 팬분이 만들어 오셔가지고 네. 나눠주셨어요. 그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그거를 딱 찍어서 막 자랑하는 거야. 너무 좋더라고. 술도 안 드는 양반인데 아니, 그걸 소주잔에다 최강욱에서 똑같은 분인 것 같은데 저한테도 만들어줬어요. 그래. 네. 봉지욱, 이명수 기자. 이렇게. 그분이 분이 그렇게 네, 많이 네.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멋지다. 조국혁신당에도 많이 지원해주시고.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의원이 이제 책을 냈는데 많은 분들 좀 제발 좀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해를 고만 끼치게 이 책을 좀 많이 읽혀주시면. 사주시죠. 최강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책장 그리고 책꽂이로 이렇게 꽂아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장인수 기자 지난번 낸 책 제목이 뭐죠? 심하고 다시 기자. 작심하고 다시 기자 그거하고 아니, 이거 그 두 개. 책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되게 잘 읽히는데 제 책도 나름 여러 가지 그 영화도 놓고 해서 우리 저기 청년들한테 좀 권해주셔도 욕 먹지 않게 좀 재밌게 썼으니까요. 실제로 청년들이 읽어보고 쉽게 잘 읽었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도 나오네요. 진봉. 그래서 문제라니까 봉수. 지금 유일한 문제가 지금 상징성으로 봉수 씨와 진봉 씨를 얘기했는데 최진봉 때문에 배렸어 책. 다행히 우리 이봉수 교수님도 계시잖아. 저널리즘 스쿨에. 예. 그래서 거기로 좀 반가이 랩을 아직 내가 마주치질 않아가지고 마주치게 되면 잘못하면 이거 저작권 내놓으라고 한다고 거기서. 그러니까 응원봉만 봐도 흥분하고 갖다 붙이는 분인데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화요일날 녹화를 하는데요. 이제 어제 시점 월요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야 이번 대선 좀 특이하긴 특이해요. 아니 선거운동 그 시작하는 장면부터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대비되잖아. 그 청계광장에서 빛의혁명의 장소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후보와 지네 당사에서 제대로 된 옷도 없이 어중이 떠중이들 앉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출정식이 참 너무 대비됐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의 최고 관심은 방탄유리예요. 그 예. 얘기 많이 하시네. 저도 뭐 페이스북에 그걸 썼습니다만 그게 지금 초비상이에요 사실. 그 박시영이 윤석열 흉내내더만 뭘? 방탄유리만 딱 써놓고. 나 해시태그 해시태그까지 했지. 방탄유리. 개인적으로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남은 걱정은 그거 하나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돌발 유일하게. 상황. 그 얘기를 강조하면 중도층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쟤네들 약간 잔치 벌이는 느낌 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냥 됐다고 지들끼리 그냥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중도층에 던져줄 메시지 같은 것들도 좀 같이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징후들이 현실적으로 막 제보가 그렇죠. 들어오니까 대비를 해야 돼. 대비하고. 아니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의 가능성을 12월 3일 전에 물어봤으면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10배 100배 높죠. 그렇죠.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리라고는. 뭐 트럼프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서글픈 현상이죠. 지금 현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흉흉해진 사회가 된 거예요. 언제 우리가 대선 때 대선 후보가 총 맞을까 봐 걱정했을 때가 언제가 있었어. 저 이상한 놈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때는 그거 뭐였죠? 87년에 삼김 때 막 이렇게 뭐 방패 맞고 돌 막느라고. 이거였잖아. 그때 방탄유리는 아니었잖아. 돌 던지면 돌 맞고 계란 던지면 계란 맞고 막 그거였잖아. 자, 김문수하고 한덕수 난리 부르스 친 거에 대해서 장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딱 하나. 예. 차라리 잘 됐다. 저거는 그냥 정당 해산으로 가야 된다. 아니 그 정당하게 수준을 보여줬잖아요. 예. 저거는 뭐 법과 규정을 준수할 생각이 진짜 단 1도 없는 진짜 1도 없어. 새벽 3시 4시에 그거를 받고 누가 유튜브로 잘 찍으셨더만 그걸 갔더라고요. 3시 4시에 두드리면서 국민의힘 당사에
누가? 후보 출마하러 왔다고 한 시민분이. 나도 시민분이? 접수하겠다. 예, 시민분이 그 사람이 국민의힘 당직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그걸 보다가 했나 봐 갖고 계속 드리는 거야. 나 이거 서류 제출하러 왔다고. 끝까지 안 열어줍니다. 사실 국민의힘 당사에서. 32가지를 준비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열받아서 퍼포먼스인 것 왔어요. 같은데 예, 그거 못 열받아서 보셨구나. 왔겠지. 계속 두드려요. 네, 못 봤어요. 아니 니들이 공고하지 않았냐? 나 3시 4시에 그렇지 오프라인 접수였잖아. 네, 이거 당사에 서류 내려왔다.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연락받은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한덕수는 와서 내고 왔을 거 아니냐? 나는 왜 안 되냐? 막.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 별 그러니까 별 생쇼가 다 벌어집니다, 진짜. 진짜. 김은수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다고. 그렇겠죠. 저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게 공당이 아니죠, 진짜. 지금 뭐야? 그러니까 김지원이가 1등 공신이야. 계속 협상하면서 시간을 잘 끈 거야. 김재원? 네. 김재원이가 여러 번.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를 계속 버틴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새벽에 할 수밖에 없게 몰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거든. 그럼 물론 이제 한동훈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접수를 했겠지. 그러면 이제 당원 투표로 부채하잖아요, 여러 명을. 그거 하기 싫어서. 그래서 한동훈 뭐 개파들 의원들이 빡쳤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들이 접수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막은 거다.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잘 됐어. 근데 김문수에게 동정론이 불까요? 아니, 그때 한 번이지. 지금 와가지고. 아니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은 예. 안에서 당론은 아니고 그 개파의 어떤 중론으로 예. 우린 이번에 비토한다, 참여 안 한다. 아니 이재명 찍기 운동하자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한동훈 쪽. 공식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투표 안 하고 지켜본다. 뭐 이렇게 열몇 명이잖아요, 거기가 벌써. 한동훈 측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당원들, 당원들, 지지자들. 이재명, 그러니까 김문수를 찍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재명을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투표 안 할 수 있겠네요. 대선 이후에는 안 하지 하겠어요. 쪼개지겠죠, 국민의힘? 저기 이제 먹을 게 남아 있을 때 저기는 그걸 가지고 다투는 데니까 그 쪼개지어서 나가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뭘 저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나가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티는 놈이 재산, 버티는 놈이 먹는 거지. 왜냐하면 영남권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버티려고 그것 하겠지. 때문에 버티려고 하겠지. 서로. 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지방선거도 그래서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진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고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부산, 뭐 울산, 경남 이런 데는 민주당이 쓸어야 돼 이번에. 진짜 지방선거. 꼭 필요한데 하여튼 우리가 걱정해 줄 일은 아니지만 캠프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느냐를 저기는 걱정해야 될 수준인 것 같던데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보수 쪽에서 투항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렇죠. 뭐 홍사모 뭐 이런 데도 지지 선언하고 계속 붙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 지역의 전통적인 보수층 지지 이 세력인 단체들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준비 중인 곳이 몇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징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잔수가 통하지 않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대세가 잡히면요. 잔기술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테러에 대해서 초비상이 맞고 그거를 잘 막아낸 이후에 최고 득표율을 좀 기록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최강 의원님은 어느 정도 압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는 60%가 항상 목표고 TK 30% 이상. TK는 나올 것 같더라고. 30%. 그러니까 30% 넘을 것 같다고 다들 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위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TK에서 지난 선거와 달리 국힘 정말 저것들 너무한다,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나오고 우리 저 스픽스 대표가 대구 분이잖아. 예, 정경환 예, 대표가. 예, 예. 정경환 대표가 그러던데 대구의 민주당원들이 내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거래 이게. 하고 다닌대 지금 민주당. 아, 진짜? 저기들이. 박수 대구 경북 박수 우리 당원들 네, 진짜 애쓰세요 진짜 정말. 진짜 멋진 분들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게 자영업자 그 문 닫는 그 폐업률이 대구가 1등이었다더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기서는 지역화폐나 뭐나 해가지고 상권 좀 살리자라는 제안을 일체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를 아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열받아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좀 기대를 하고 부산에서도 좀 부울경에서도 한 이제 40% 넘겨야 되잖아. 아니, 넘기죠. 네. 원래 이제 부산이 최고가 38이었잖아요. 계속 예. 40% 넘을 가능성이 있죠. 울산은 더 나올 수 있고요. 뭐 김상우 의원도 어쨌든 탈당을 했잖아요. 네.
흐름이 좀 잡힌다고 봐야죠. 장인수 기자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도 뭐 60% 됐으면 좋겠는데 요새 그 지지율 네, 나오는 거 보면은 60%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최고 57%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이긴 거 아니냐라는 55는 진짜 좀 넘었으면 달성했으면 네, 좋겠고요. 55가 네. 기준선이지. 목표치가 57, 58 여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많이 좀 새가 쏠려서 벌써 뭐 10% 이상 할 거다라는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냥 5% 그냥 언저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박진영 부원장도 생각이 좀 다른데 저기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그런 쪽은 되게 이제 원래 이제 늘 선거가 양당 중심으로 가잖아요. 사표 방지가 늘 있었잖아요. 막판에는 제3당 후보들이 힘을 못 썼잖아요. 과거 선거에서. 그래서 5% 이하를 예측을 하더라고. 박진영 뭐 정청래 차이가 그만밖에 안 날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5% 정도밖에 못 얻을 거다. 이준석이 예. 그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좀 별로 안 아니거든요. 지금 한 6, 7 나오잖아요. 네, 8까지도 6에서 이제 7, 8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해도 도저히 안 된다. 그쵸. 판단하면 앞으로 좀 키워줄 놈한테 좀 나눠주는 습성이 있거든.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봐요. 이준석이는 하여튼 두 자릿수만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대박이지. 네. 그래서 9.9에서 끝났으면 좋겠어. 보전 못 받고 딱 9.9. 근데 어쨌든 이번 대선이 끝나면 이준석 몸값은 올라갈 것 같은데? 보수 재건 재편 과정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네. 사실 지금 어차피 다 질 거라고 생각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저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그 상황만 노리고 있는 거고 네. 홍준표도 말이 정계원태지 지금 은퇴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저기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 네. 그럼 다 이 사람들이 결국 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들어가서 내가 먹겠다. 또 치열하게 또 한판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준석도 스타일상 저놈도 욕심이 많아서 보수 재편 과정에서 몸값 올려갖고 서울시장 도전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은 그걸 1차적으로 노리겠죠. 이준석은 선거란 선거는 모든 선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 스타일상.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뭐 예를 들면 사실 국민의힘 만약에 힘을 합친다고 된다면 서울시장 노려볼 만한 놈이 오세훈이 한 번 더 나오거나 나경원 뭐 원희룡 뭐 이런 까라 아니에요? 사실 예.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준석이 해볼 만하다고 자기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홍준표도 있잖아. 홍준표. 홍준표는 이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홍준표. 아, 서울 시민 그것도 한 자락 깐 거야. 그럼 서울 시민으로 굳이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겠어. 야. 사상 최초로 네. 지자체장 그랜드슬램을 하겠다. 그러네 경남 대구. 서울. 야, 안 되지. 홍준표. 준표 형 욕심내지 마. 네, 그만해. 나오시면 나도 나갈게요. 좋다. 좋아. 최강욱 서울시장 도전설. 네. 서울시장 뭐 대선보다 더 뜨겁겠는데? 아니, 그거 아니 지금 민주당 쪽도 지금 민주당 치열하던데? 뜨거워. 서울시당 내가 알기로는 그 선대위에 공동위원장 6명이 있어. 서울시장 한 번쯤 거론된 사람 다 돼 있어. 다 지금 뭐 김민석, 박주민, 뭐 전현희, 그다음 홍익표, 박홍근, 그다음에 저 정청래. 서영교, 정청래. 아니 정청래는 저 광주 전남 선대위원장으로 와 있고, 물론 이제 성동구청장, 정원호 구청장도 이제 거론은 됩니다만 여기에 이제 최강욱. 좋다, 좋아. 진짜 대비되게 초라하다. 거기 딱 내일 들어가니까. 자, 보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야 나는 유일하게 열받은 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한동훈이가 약간 살아났잖아요. 완전 다 죽었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결승까지 올라간 거 아니야. 네. 네. 44%인가? 이 정도 받았잖아요. 네. 그 당원 투표에서도 39 받았거든. 한동훈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자기 지분이 있죠. 있어. 네, 보수 그래서 세력 내에서. 아 저는 또 고개 쳐들고 나올 거 생각하면 대선 이후에 상당히 피곤해. 요새 벌써 뭐 유튜브로는 고개 쳐들고 유튜브 잘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저는 절대 안 보다가 다들 자꾸 그거 봤냐 물어봐서 히트 치나 봐. 어저께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고 우연히 그걸 봤는데 새벽부터 와. 그걸 보면 하루가. 그러니까요. 아 내가 그걸 왜 봤을까? 아무튼 기자라는 아니, 근데 신분이 피곤해. 정치가 너무 망가졌어요. 너무 수준이. 언제부터 정치를 이렇게 했나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개인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자기 팬클럽 관리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메시지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 자신의 철학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날 과자 까먹고 앉아 있고 커피 마시고 앉아 지가 있고. 컨셉인가 보더라고. 맨날 먹는 걸로. 뭐 알아가지고. 음악 나오면 뭐 이거 기타도 없이 뭐 이거 흉내 내고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선거운동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이재명 정부 이제 새롭게 그 새로운 정부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과제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방송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 얘기 별로 안 나누죠. 그 의원님 나가면. 네.
앞으로 이제 선거 관련 얘기만 주로 하시고 그 동안에는 이제 저 순대들의 합창 때문에 재밌는 일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즐기고 평가하시느라고 뭐. 아니 그래 김문수 쪽에서는 연락 안 왔습니까? 고맙다고 순대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아니 나처럼 처음부터 딱 지지선언하고 확고하게 한 번도 변동 없이 로고송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어딨냐고. 아 진짜 얘들은 이제 완주하겠다는 약속까지도 이제 지키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해안을 여러분 꿰뚫어 보시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각 당이 10대 공약들을 다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공약이 읽어봤는데 공약이 너무 많아. 다들. 그러니까 왜냐면 한 카테고리 안에 뭐 세부 공약까지 하면 100대 공약 뭐 이상 되는 공약들인데 대표 슬로건을 만들었나요? 대표 슬로건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게 이제 대표 그래요?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다음에 슬로건으로. 지금은 이재명 이게 이제 브랜드 슬로건인데 그 밑에 이제 성장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거 있는데 혹시 뭐 언론에 이게 집중적으로 보도는 안 됐어요, 사실. 예. 그 핵심적으로 좀 눈에 탁 들어오는 공약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제 기자다 보니까 언론 개혁이 어떻게 담겼느냐. 근데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고요. 네. 안 쓰고 이제 주로 방송 관련해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들이 좀 그 담겼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책적으로 어떻게 네. 할지는.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이 관련해서도 국방 개혁 뭐 이런 것 많이 들어있던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좀 예상됐던 항목이라고 생각했고 예. 행정수도 이전. 그게 있어요. 제일 저는 있어요. 눈에 확 들어오던데요. 맞아, 임기 내 임기 대통령 집무실은 그 완성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완성시켜 놓고 임기 내에 이제 옮겨갈지는 국민들 의견을 좀 수렴하겠죠. 근데 일단은 이전할 수 있는 토대는 확실히 만들어 놓는 거지. 원래 예산이 계속 들어가 있었잖아요. 속도를 좀 내겠다는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펀드가 있어요. 저는 이거 관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만화방이라는 박시영 TV가 이광수 대표하고 박시동 평론가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게 이거였거든. 국민펀드 이런 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개인의 국민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가 많잖아요, 다양한. 근데 연기금 뭐 이런 데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나 국민들 모아서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그런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겠다. 이건 예상을 했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와 관련된 거 그런 K콘텐츠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K방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공약들은 뭐 쭉쭉쭉 살펴보시고 아마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경하지 않겠어요? 지난 예산안이 국힘이 목리 부리는 바람에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하고 그 정책을 구현해야 될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간에 저 자연재해나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지원도 해야 되고 네.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난번에 동아일보인가? 거기에서 그때 누가 저 입각을 해야 하고 뭐 예를 들면 비서실장 누가 되고 막 이런 그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뭐 이런 거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동아일보 맞죠? 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정확하게 네. 신문은 기억 안 나요. 어디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이제 부인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박시영 TV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건 오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준비를 인수위가 없는데 당장 6월 4일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인선 작업을 안 해놓으면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면 정면을 맞받아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사례치고 우리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선중앙의 보도 스탠스를 봐도 옛날처럼 뭘 일방적으로 물어뜯는 그런 입장은 못 취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워낙 지리멸렬 망가지니까. 그렇죠. 눈치 보죠.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쟤들도 이번 기회에 좀 뭔가 건강한 제안을 해주면 차라리 낫겠는데 좀 눈치 보는 듯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은 그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아니, 똑같다니까요.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게 나가면 겁 그렇지. 먹습니다. 네. 예. 자꾸 이게 막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 밤에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를 거대 권력처럼 이렇게 대우해주고 접대해주고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예. 뭐든지 예. 그게 문제야. 대법원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근데 그게 별거 없어요 거기. 윤석열이 그걸 좀 무너뜨린 측면도 있어. 조선일보 말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열받았잖아 한동안. 다시 뭐 윤석열 편을 들긴 했습니다만. 조선일보가 국민통합을 시켜가지고 네. 김건희까지 우리 편으로. 최강욱 의원님은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때 바로 들어가지는 않죠. 그럼요. 예, 저야. 뒤에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인수위 없는 출범, 새 정부 출범
관련해서 뭘 좀 그게 후유증이 네, 준비를 해야지. 제일 큰 게 네. 그 정부 조직을 제대로 이렇게 세팅을 못 하고 들어간 게 맞아요. 되게 컸어요.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정부 조직을 이 정부가 할 일 가지고 이제 정부 조직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조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대통령이 토론을 해가지고 방향을 딱 설정하고 쫙 치고 나가서 1년 안에 뭔가를 쫙딱 결론을 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아쉽더라고. 생각할수록 그게 안 되니까는 예를 들면 대통령도 임기 중반 넘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탄식하신 게 있었거든.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가지고 성과를 낸 게 없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를 대표할 만한 교육 정책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예술 정책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돼가지고 그 부분을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도 뭔가 대책이 없어 사실상 그게 중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저도 그 얘기는 해요. 너무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교육 그 백과사전 저희 방송을 하니까 교육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대통령 항상 의제, 그래요. 대통령이 챙겨야 할 의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밀리거든. 근데 그럴 때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 사회부 총리를 진짜 괜찮은 분을 세워야 하고 그렇죠. 청와대 내에도 교육 담당 수석이 됐든 비서관이 됐든 제대로 뒷받침해야 이게 산으로 안 가거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 지금 100% 동의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TF를 만들어서 몇 개월, 2, 3개월 끌고 가서 결국은 정부 조직 개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인사 검증이에요. 그 인사 검증을 제대로 못한 상태 속에서 뭐 인선을 해야 사람들 되기 때문에. 인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 터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아니면 늘 봤던 인물. 그러니까 뭐냐면 참신한 인물을 뽑아내기가 어렵고 늘 뭐 예를 들면 정치권에 있었거나 많이 거론됐던 사람들 중심으로 인선할 수밖에 없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중요해요. 보완하려면 참신한 인사가 만약 이재명 대표 발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검증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검증 기간이 부족하다는 걸 노리고 밀고 들어오죠. 끼어든 또 불나방들이 또 지금부터 많아요 또. 벌써. 그거 걸러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걱정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체계적으로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인수 기자께서는 이렇게 인선할 때 예.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누구를 뽑아본 적이 없어서 제 소원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관으로 좀 한번 들어가서 누굴 내 손으로 뽑아봤으면 좋겠다. 그때 그 희열을 한번 좀 느껴보고 싶다. 바짝 긴장해갖고 질문해보고. 근데 늘 아무튼 절 뽑아주세요. 이것만 저거 해갖고 그런데 그냥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옆에 앉아 계셔서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게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은 꼭 나중에 비판을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랑 최강욱 전 의원은 반드시 이제 사면복권 시켜서 어떤 식으로든 좀 사용해야 된다. 사용이란 표현이 그런데 써야 된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무튼 저한테 가장 강렬했던 사람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아, 강렬했죠. 네, 강렬했어요. 그렇죠. 네. 유시민 작가는 정치하면 안 돼. 유시민 작가가 정치에서 당 만들었을 때 다 말아먹었어요. 그건 맞아요. 다 뒤끝이 안 좋았어. 아,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기자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 이 사람이 화제는 일으켰지. 뭐 주목은 받는데 아무튼 당이 다 잘 안 됐고 뒤끝도 뭐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그 자신의 똑똑함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정치인이 장관이나 기관장으로 갔을 때 전문성 측면에서 관료들이랑 경쟁이 안 돼서 관료들의 어떤 이 병풍처럼 가로막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의 유능함과 똑똑함으로 다 돌파하고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했던 사람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좀 이렇게 이선으로 물러나서 약간 진영의 어른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유시민을 뭐 쓴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진영에서 계속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 최대한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사람들을 좀 냉정하게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조각이 되면 그분들이 가급적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데 되게 필요하거든요. 2, 3년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계속 우리한테 인사권을 가지고 이걸 이끌고 간다라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마인드 세팅을 해가지고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만 보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 6개월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지, 다 파악하려면. 파악하려면 6개월 걸린다는 거야. 근데 1년 동안밖에 안 하면 6개월만 버티면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간에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곤경이나 대통령의 부족함이 눈에 띄면 그걸 갈아 끼우는 용도로 장관을 방패막이로 이제 뭐 대규모 개각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용도로 썼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스타일도 그렇고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잘 골라서 임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번 세팅이 되면 믿고 맡겨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렇게 일을 해보면 청와대나 이런데 정부 사이즈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국정 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느냐가 첫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 장악 능력도 있어야 하고, 장관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돼. 10년째, 20년째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있거든. 그래서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붙들고 있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국정 철학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같이 지향하는 어떤 철학, 가치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통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역할을 할 겁니다. 우해서 들어와갖고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는 놈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잘 걸러내야 돼. 예, 그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었고, 개혁과제 중에서 막상 이제 집권하자마자 올해 안에 시급하게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내란 종식 아닙니까? 당연하죠. 걱정이에요.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당연히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내란죄의 처벌과 관련해서 이제 최대한 그걸 카드로 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사법개혁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제 걱정은 또 그간의 개혁과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했던, 예를 들면 뭐 관료 같으면은 뭐 저기 기재부의 개혁, 그다음에 뭐 행안부 조직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얘기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감사원도 그냥 놔둘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고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외교안보 분야예요. 외교안보 분야. 이게 국방부, 외교부 여기는 옛날부터 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정말 오래된 숙변들이 있거든. 숙변. 이 숙변을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집권을 몇 번 했다고 하더라도 가장 어찌 보면은 취약한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 승진시켜주면 돌아서서 다 배신해서 등대에 깔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반기문 봤잖아. 그럼 반기문 정말 대표적이지. 세상에 노 대통령이 그렇게 진심으로 저기 뛰어가지고 출세시켜줬던 이놈 하는 거 보세요. 한덕수 뭐 경제관료 수준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 보여주고. 근데 군인들이나 외교관들이 거기에 뒤지지 않거든. 그리고 거기가 사람들이 직접 내 민생과 관련해서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리고 외교 국방 분야는 뭔가 잘못 건드리면은 나라에 큰 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서 그 숙변들이 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털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집권했을 때마다 사실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정리도 못하고 놓치고, 어찌 보면은 걔들이 우리한테 적대적인 세력이었으니까 눈치를 잘 봐가지고 좀 이렇게 따독거리면서 가자,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근본적인 거를 고쳐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 공약 중에 국방문민화가 있어요. 군 정보기관 개혁. 국방문민화라는 얘기는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 출신. 그리고 이제 국방부의 스태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관이 없어지고 차관이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별 4개짜리들이 차관보다 서열이 위라고 해서 말을 안 듣는다. 뭐 차관이 9번째라고 뭐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상징적인 거거든. 이게 과연 국방부가 문민화돼 있느냐. 그리고 국방부도 우리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법무부만 그 꼴이라니까 지금. 이게 원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종류가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정무직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그냥 딱 눈에 띄게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거는 제복 입은 사람들. 이게 대표적인 특정직 공무원들이에요. 교도관, 경찰관, 소방관. 다 제복 입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 세관원, 관세청 직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보시면 다 청에 근무해요. 청. 특정직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특화돼 가지고 다른 부처로 옮겨 다니지 못하고 거기서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특정직 공무원이 군인하고 검사지. 분명히 특정직 공무원인데, 특정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중앙 부처가 지휘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제복을 입는 거거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이것들은 지네 상위 부서를 먹어버렸어. 그러네. 그 딱 2개만 그런 거예요. 검찰청인데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고. 그렇죠. 호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군사 독재의 잔재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 지론인데, 군사 독재가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물리적 폭력을 관장하는 국방부를 장악하는 것이고, 국방부를 통해서 군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군을 국방부의 주요 간부로 다 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독재했다는 이승만 때만 해도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민간 정치인이었지. 이기붕이가 국방부 장관이었잖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 보셔도 얼마나 이게 더 퇴행해 왔는가 군부 독재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부가 갖고 있는 이상한 특징들이 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제대로 된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란 종식하려면 특검도 필요하지만 특별법을 통해서 확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럼 예. 이 특검뿐만 아니라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아, 현대판 반민특위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예. 그 얘기죠. 저는 현실적으로 진짜 상실기기로 필요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속 그냥 상설기로 놔두고 하는 일이 없더라도 제보가 있으면 그냥 수사 계속 할 수 있도록. 나 같으면 전담해서. 장인수 기자를 거기다가 맡기는 거. 수사를 해본 적은 없어서. 특검도 필요하고 특별 재판소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이제. 네. 저기 최강욱 전 의원님 뭐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취재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이 군에서 방사청 예. 진짜 안 바뀝니다 얘네. 그렇죠. USB 10,000원짜리 10만 원에 사는 거 그래. 그거 어쩌다 하나 걸린 거지 얘네 그런 게 그거밖에 없을까요? 이게 노무현은 그때 만들었는데. 그거 그 짓 못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방사청이 그 개념이잖아요. 방사청은 이제 무기를 사주는 업무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이익 집단 하나 됐어요. 여기서 꽉 틀어지고 자신의 이권들을 안 놓습니다. 사실 K방산과 관련해서 예. 방사청이 뻘짓거리 하고 있는 거 없는지 정말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고 외교부는 저는 딴 거는 지적하고 싶지 않고 딱 선진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돼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딱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재외국민 보호가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되게 중요한. 안 됩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외국 나가서 어려운 일 닥쳐갖고 연락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그냥 확 끊어버리는 거. 그냥 장난 전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끊어버리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안 바뀌어요. 늘 지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외교관들의 어떤 그 특권 의식 이랑 이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사 업무죠. 예. 흔히 말하는 예. 이거를 안 해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경찰 영사나 그렇죠. 따로 분야별 뽑아요. 영사가, 예, 따로 뭐 뽑아요. 뭐 그걸 뭐 전문직이라는 것처럼 해서. 국정원도 있고 법무부 출입본부에 예. 가서 또 영사. 거기다가 시키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제 뭐 외교관 이렇게 하고 근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을 처음 발탁되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 업무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일을 잘 못하면 키우지 않는다.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좀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아니 이게 왜 제가 그러냐면 제가 이게 저도 몇 번 외국 나가서 취재를 하거든요. 억울하게 외국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 나가서 이제 외국 가서 취재해 보면 늘 있어요. 이게 강경화 장관이든 뭐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해갖고 이거를 보완하는 게 일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뭐 언발의 오줌 눕기 같은 거예요. 이게 조직의 체질 자체를 확 개선하지 못하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공무원 사회를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게 좀 예. 의미 있는 게 지금 시의적절 하신 게 한류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K 그 컨텐츠들 뭐 컬처 이런 부분들 그 육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걸 맞닥뜨리는 게 되게 그 문화원 같은 거 있잖아요. 대사관, 영사 이런 쪽에서 이 대응을 잘해줘야 하거든. 여러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사실 문화원 찾아가는 사람도 많거든. 한글 뭐 배우는 사람도 있고 뭐 한류 배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사관, 영사 업무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문화원들 이런 아니 부분들.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그게 되게 중요해질 중요해집니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해집니다. 그 한국을 알리는 창구이자 관문이자 이런 건데 네. 어느 나라 우리 동포 분들한테도라도 물어보시라고 거기 있는 우리 대사관 영사관이 야 우리 교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분들은 없어. 네, 없어요. 그리고 거기 구조가 골품제처럼 돼 있어가지고 네. 딱 그 말이 맞아. 이게 대사관 외교관들이 지네가 성골이야. 네. 그리고 얘들이 또 예를 들면 법원 검찰에서 왜 이제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을 네. 직원과 판사, 직원과 검사 이렇게 분류하거든. 외교관 애들은 외교부는 외교관과 영사직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외시 출신 아닌 분들은 영사직이라고 하지 말하자면 군대 부사관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있어. 아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내가 외교부가 왜 이렇게 개판일까 인사검증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그러니까 검찰 빼면은 제일 더러운 데가 외교부예요. 진짜 심각했거든. 근데 왜 그러나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퇴행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군사 독재, 잔재 이런 걸 많이 지적하잖아요. 군사 문화가 여전히 조직을 옥죄고 있다. 그게 회사에서도 왜 사수 부사수 이렇게 부르는 말로 남아 있잖아. 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친일 잔재란 말이에요. 근데 친일 잔재 때문에 예를 들면 군대에 구타가 왜 있냐? 일본 놈들한테
그때 일본 놈들 시절에 있었던 게 그대로 폐습이 내려왔다. 경찰이 왜 저 모양이냐 하면은 친일 경찰들이 경찰이 저기에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심각한 건데 전혀 지적을 안 한 부분의 대표적인 게 외교부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일본이 패망해서 떠났어. 그 우리나라가 새로 정부를 건국해서 외교부가 만들어져. 그 외교부 직원을 누가 했겠어요? 누가 했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건 나름대로 외국어도 돼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돼,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외교 분야에 통용되는 국제 관련이나 국제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조선 또 정부에 있었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일본 놈들 해놓은 거를 그대로 일본 놈들 밑에서 수발 들던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냥 법조도 마찬가지고 판사 검사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털어낼 기회도 없었고 그때 일본이 하는 식으로 하니까 재외국민을 무시하는 게 그래서 그런가. 아까 장 기자님 지적이 내가 너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게 실제 필드에서 교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던 조직이야. 아, 그거 딱 나 취재해보면 진짜 이거 굳은 일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고 나는 엘리트인데 내가 이걸 왜 해. 저기 그냥 경찰에서 영사로 경찰 영사 온 사람 거기 맡겨서 그냥 그 사람이 잠깐 하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너무 영역이에요. 연속성이 없어.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예. 언론 쪽은 어떻게 좀 해요? 언론은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나요? 중앙정부가 일간지에 쓴 광고비가 500 몇십억 돼요. 예. 이야기했습니다. 500 몇십억 돼요. 네. 요거를 좀 줄이고 네. 차라리 이거를 기자들의 좋은 기사를 발굴해서 거기에 포상하는 제도를 만들자. 유튜브에 광고 해주면 안 되나? 네, 차라리 예. 500억 중에서 100억만 줄여도 기자들의 좋은 기사, 그렇지. 예, 좋은 기사, 좋은 정책 기사.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거. 외교면은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선진국 네.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디서 근본적으로 갈리는 건지 이런 것들 외국도 알아서 취재하고 이렇게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기사를 썼다 그러면 포상을 해주고 그런 기사를 생성해낸 연동해서 그 언론사의 뭐 광고비를 집행하는 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그냥 지금은 그냥 떡고물 나눠주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잘못된 편견인데 예를 들면 공공기관들 정부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효과 중심으로 광고비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뭐 서울역 가면 서울역 막 위에도 막 광고 5개 광고 있고 뭐 다 하잖아요. 신문이든 중앙 언론이든 그러면 뭐 중앙 언론 중에서 사실은 유력한 유튜브에 비해서 광고 효과 적은 데도 많거든. 네. 근데 왜 그렇게만 하냐 이거지. 사실상 홍보 효과로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지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그냥 삥 나눠주는 뜯기는 거예요. 거죠. 삥 뜯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보 효과를 중심으로 다시 그러니까요. 구성을 하라 이거야. 맞아요. 뉴미디어에도 뭐 어떤 책정 기준을 정확히 둬서 합리적으로 그럼 홍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과감하게 못해 이제 언론하고 척질까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게 문제가 근데 이 우리 그러니까 진보 개혁 진영도 맨날 어떤 기사를 가져와서 이 기자가 얼마나 기사를 개판으로 썼는지 비판하고 뭐 혹은 낄낄대고 비웃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이제 먹거리, 언론사가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어떻게 시장 친화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렇죠. 예. 예. 그 기사를 잘못 사람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상품을 네, 내놔야지 이게 살아남는 거잖아. 지금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권위, 이 자신들의 기득권, 내 정부가 부합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한국일보, 뭐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줬으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중앙 그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도 비슷하다니까요. 지자체는 더 심해요. 그렇죠. 지자체 어떠냐면 심각하지. 예. 지자체는 지역 신문들이 많잖아요. 지역 언론들이. 그러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라도 만약에 뉴미디어 쪽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 이런 데 시비를 거는 거야. 그렇죠. 왜 광고 여기다 하냐.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진보 쪽 하나 예를 들면 보수 쪽 하나 나눠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도 그 뉴미디어에 대한 그 기존 매체들의 저항 그리고 그 사람들 짬짬이 돼 있는 기초 의원들 뭐 광역 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뉴미디어를 여전히 배관시하고 이상하게 보는 이거 뜯어 고쳐야 돼. 잘못된 관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광고비를 갑자기 확 줄이겠다, 안 쓰겠다, 딴 데 쓰겠다 그러면 저항이 막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한테 준다니까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좋은 컨텐츠에 우리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줄게. 우리가 심사하는 거 못 믿으면 니들이 심사 기구를 만들어. 들어와서 같이 만들어. 해서 지역지구 중앙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 언론 개혁한다고 그럴 때 기자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자, 그리고 짚어봐야 할 개혁 과제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청와대 조직 같은 경우는 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까 기재부야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산을 좀 분리하자. 그건 반드시 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청와대 조직 개편 아니 관련해서. 우선 이제 드러난 문제 관련해서 경호처를 어떻게 그렇죠.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내지는 달리 정상화 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일단 딱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비서실 구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 조직 구성을 줄여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박지원 대표도 있어봤지만 이 각 부처에다가 장관을 보내고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그런 거잖아. 장관이 대통령의 스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장관들을 세크리터리라고 부르잖아요. 미니스터가 아니고 그 이유가 있잖아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실제 대통령 참모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사실상 청와대 수석들이 그 부처의 장관들과 대통령을 중간에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거니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장관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부처를 시민의 입장에서 장악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기여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니 대부분이야 그게. 공무원 출신 뭐 그 부처 출신 시켜놓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맞아요. 교수들은 갖다 시켜놓으면은 조직장을 못하고 전혀. 맞아요. 정치인들 시켜놓으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나마 그 사람들이 뭐라도 좀 할 거라고 기대하는데 결국 자기 표 자기 정치적 장래를 의식해가지고 거기 인기 영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그거를 청와대 비서실이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도 청와대는 강력히 한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장관의 정책 보좌관들이 있어요. 한 2명씩인가 뭐 3명씩 있는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가긴 합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청와대 못 들어간 분들이 그쪽으로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었지.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훨씬 더 장관 정책 보좌관들이 강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분들이 많이 가셔야기도 하고 왜냐하면 일반직 그 부처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녹여줘야 하거든 거기서 장관하고 함께 팀워크. 근데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했던 청와대가 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뭐 예를 들면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인력 줄이고 뭐 저기 조직 줄이는 거 택도 없는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일 욕심이 많으신 분이어서 저는 청와대는 강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올 것만 안 하고 어찌만 안 하면 되지.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직원이 무슨 어디 가가지고 갑질하다가 문제 생긴 적 있었냐고. 그건 없었지. 없었거든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일 잘하게 만들어 놓고. 예. 자, 광고 하나 하고 나머지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오가픽 콤부차. 네. 진짜 대한민국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약초하기로 조선행 박사가 40년 연구하여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 특허,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하여 몸에 좋은 것만 담고 맛도 놓치지 않은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건강 음료입니다. 아 근데 우리 사무실에 또 보내주셨어. 계속 보내주셔갖고 네, 열심히 광고해야 돼요 지금. 오늘 왔더라고요 오늘. 네, 떨어질만 하면 보내주세요. 오가피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감목에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송이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경기력과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우주비행사 특수부대가 오가피를 복용했던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효능으로는 면역력, 자양강장, 만성피로, 간건강, 신경안정, 쾌변활동, 장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효능은 상세 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오가픽의 모든 원료는 국내산으로 농약, 방부제, 화학첨가제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냉동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이거 항상 저희한테 주실 때도 이렇게 절반 정도 얼린 상태로 이렇게 네, 오더라고요. 와요. 네, 얼린 그렇게 상태로. 오더라고요. 약간 네. 해동을 시켜야지. 네. 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송 과정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한 포, 오후나 회식 후 한 포 섭취를 권장하고 특히 회식 후 한 포를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이 쾌변과 함께 상쾌해집니다. 박시영TV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기존 34% 할인에 6개 박스 48팩 플러스 16팩 아유. 3개 박스 24팩 플러스 3팩을 추가 증정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오가픽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해 보시고요. 한 팩에 1,500원 정도니까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품 수령 시 최상의 맛을 위해 반드시 냉장, 냉동 보관 추천드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오가픽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일단 맛있어.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네. 되고 숙취에도 좋고 활력 증진, 면역력 개선 뭐 이런 등등에 확실히 좋아. 먹어보니 그건 인정.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항상 정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땀 흘리고 나서 먹으면 진짜 최고예요. 네, 최고요. 진짜 일반 음료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고 맛있죠. 장인수 기자가 특별히 또 본인이 많이
효과를 봤다는 거 예, 아닙니까? 효과 봤어요. 이명수 기자도 이제 좋아한다면서요. 아니, 다 이거 갖다 놓으면 예. 처음에 저만 먹었는데 이제 없어져 개눈 감추듯 없어져 갖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람들이 자기 몸에 좋은 건 그러니까. 다 알아. 우리 PD 막 여시 이거 같아, 여시 같아. 우리 PD 이거 막 이렇게 그 박스가 이렇게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같이 오잖아요. 그럼 막 집에 한 박스씩 들고 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예. 자, 오가픽 콤부차. 특히 이게 날 더워지면 더 많이 찾게 되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가픽 콤부차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자, 토크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아니 공수처는 저놈들 김문수 쪽은 폐지하겠다 나왔던데 이미? 아 그래요? 공약이? 공수처 폐지하겠다고? 예, 우리는 지금 공수처를 많이 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일하고 기능할 때까지는 좀 보강을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버하면은 또 폐지해야 되고 그런 네. 건데 지금은 이제 힘을 보태줘야 될 때죠.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임기가 많이 남은 거죠. 그럼요. 그 보장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공수처장 임명할 수도 보장해줘야죠. 공수처장은 공수처 위상을 위해서도 보장해줘야 되고. 저기 오동훈 처장이 유튜브 찍은 거 보셨어요? 홍보 유튜브를 네. 직접 찍었어요. 오. 공수처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예. 저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방향 자체가 지금까지는 뭔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하든지 예. 아. 국회 가서 다수당한테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오동훈 처장이 이걸 거치면서 사람이 성장했나 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요. 직접. 네네. 공수처가 지금 그건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공수처 검사가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 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여야 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종속이 당해 있으니 이런 걸 해결해 주세요. 국민 여러분. 이러고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저는 그 방향성.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 결국 국민이 해주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안 거치고 이재명 대표의 국정 철학이죠. 결국 그래갖고 국민이 한다. 저는 네. 기관장들이 앞으로 좀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좋네. 예. 맞아요. 중요한 국가의 부분. 주인은 국민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해주세요라고 해야지 기재부 가서 해주세요, 국회 가서 해주세요, 대통령한테 해주세요. 국민은 뒷전이고 권력자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동훈 처장의 그게 시적절했고요. 네. 예, 정말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리고 또 그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것도 괜찮았고. 공수처장 임기가 3년인데 지금 오동훈 처장이 2027년 5월까지거든요. 많이 남았구나. 아니요,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 안에 그 의원님은 9월 17일에 이제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면 네. 바로 무슨 저 임명직이랑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네. 피선거권 회복이 왜 되냐면 공무 담임권이라고 하잖아. 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도 공무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거로 선출되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아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9월 18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9월 18일부터.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거야, 내가. 아니 그 교황님이 뽑히셔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져갖고 이제 서울구치소장밖에 할 게 없다니까. 저 지역 균형 발전 이거는 진짜 이번에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더라고. 맞아요. 진짜 지방 소멸 문제 이거 너무 심각해요. 사실. 정말 심각하죠. 맞습니다. 이게 그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시민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세요. 특히 수도권 시민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수도권에 왜 사람들이 모여서 사냐면 여기에 모든 경제, 산업, 문화 이런 게 집중돼 있는 것도 있지만 살기가 더 편하거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주에서 진안 가는 게 옛날에 심리적으로 되게 멀었잖아요. 네. 지금 출퇴근하는 게 도로가 정비돼 가지고 지금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교통이나 통신 같은 인프라, 그 다음에 거기 교육 여건, 그 다음에 그 문화시설이나 정주 여건 이런 게 갖춰지면 지금 수도권 같은 그 광역권으로 한 5개를 만들어 놓으면 네. 국토가 당연히 이게 균형 발전이 되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우선이라도 영남권에 하나,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호남권에 하나, 그다음에 수도권에 하나 이렇게만 해놔도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 광역 무슨 저 교통개선위원회 뭐 이런 거 그 대광이라는 게 국토부에 예. 있거든요. 예. 그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 거기도 순환도로 만들고 전철 놓고 네, 뭐 이렇게 네. 하면은 거기 여건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저기 무슨 육산에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주요 시설도 이번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헌재나 대법원은 광주로 보내자. 왜 이게 다 서울에 있어야 되냐.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선진국만 보더라도 사법의 수도, 경제의 수도, 뭐 행정 수도 이게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재정을 내려보내야 돼요.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8대2였거든. 그걸 75대 25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7대3, 6대4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7대3까지는 무조건 해야 하고 이재명 정부 때 제가 볼 때 6대4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임 사무나 이런 게 엄청 많거든. 지방 정부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사실 뭘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그 얘기 해보죠. 관료 개혁 관련해서 일 안 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관료 조직 어떻게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네요. 아니 그거는 문제인데 이거. 사실은 그거 일 시키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명수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원래 민원 가져오라고 했다며. 그러면 승진 빨리 시킨다고. 그 일화들이 있잖아. 시청가 있으면서는 CCTV 달고 네. 그다음에 예산은 다 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가지고 하나씩 앉혀놓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도지사 하던 시절에 도지사 막 돼가지고 예전에 내가 팟캐스트 할 때 나와서 방송했던 게 내 기억이 나요. 성남시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 도지사 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겠더래. 그래서 이름표도 하는 거 시켰잖아. 예, 맞아요. 그리고 얼마 또 반발하고 또 난리가 네, 났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 이름표. 그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그러고 나서 그 시민들은 좋아했어. 그럼 그 도지사를 하면서 뭐가 좀 다르더냐 했더니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예. 이제 공무원들이 도지사를 대하는 자세가 시청 공무원들하고 또 다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갖고 와봐라 내가 볼 테니까 하니까 못 본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보려면 볼 테면 봐봐라 뭐 이런 식이더래. 그리고 그때 이재명 도지사의 인상적인 말이 자기한테 뭐 지사님이 뭐 800억인가는 재량으로 마음껏 이렇게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딱 이러더라는 거야. 내가 그때 이재명 후보 표정까지도 기억나 씩 웃으면서 나머지는 다 지네가 먹고 나한테는 이거 말하는 거지. 사실 그거거든 그게. 이미 정해졌다. 예. 원래 이거는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제 있는 다 카르텔들이 그렇죠. 있고 그죠? 그렇죠. 그간에 자기들이 구축해놓은 생태계가 있고 그걸 바꾸지 못하면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좀 기대를 받으시는 면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청와대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앞으로 비서실장에 아마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총리도 관심이 있겠지만 비서실장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개인적으로 어떤 스타일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분류로는 실세형이 와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정무적 감각이 있고 하나님 쪽에서는 좀 오히려 관료 중에서 좀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닥 관료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장은 네. 장은 그래도 그럼. 예, 좀 중량감 있고 정무 감각 있는 사람이 이런 해야 돼,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예, 그 밑에 뭐 비서관이나 뭐 비서들 뭐 많이 있으니까 예. 현직 의원이 할 수도 있잖아요. 배지 띄고 가야 돼요. 근데 현직 의원이 그렇지. 하면 현직 그게 의원. 있어요. 고민이. 그러니까 아니 뭐 저기 관료들 비서실장 시키는 거는 나도 반대고 그거 뭐 되지 않아요. 잘 안 굴러가. 장악도 안 되고 안 돼. 상상력도 없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왕 비서관이 생겨. 실세 약간 비서관이 실세 비서관이 따로 있어. 비서실장이 두렵지가 않거든. 그렇죠. 기강도 못 네, 잡고. 네. 개인적으로는 좀 정치인 출신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얘기 잠깐 한번 나눠봐야 할 것 같은 야 사당이 조국혁 신당 뭐 진보당 저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다 어떻게 보면 후보 안 내고 이재명 대표 지지선언을 하면서 내란 탄핵 관련해서 야 5당이 됐죠. 야 5당이 튼튼하게 함께 투쟁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정부 성격이 상당히 띱니다. 물론 연합정부를 공식적으로 뭐 표방하지도 않았고 그런 건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동 실천 과제 정도만 있는 거죠. 집권하면 이러이러한 개혁을 하겠다는 정도의 정무적 선언 정도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군소정당과 어떻게 그 앞으로 남은 임기 5년 같이 연대 협력을 할 거냐. 물론 이제 지방선거나 뭐 총선이나 부분적으로 뭐 경쟁을 해야겠죠. 그렇죠. 큰 틀에서는 이 같이 가는 거, 연대 협력하는 과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군소정당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아니 뭐 원탁회의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뭐 교섭단체 요건 완화하는 문제부터 네, 그건 이야기 정치개혁 과제 여러 가지 예. 얘기하던데 예. 뭐 그것들 실천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기면 좋지. 과거에 사실 그거 있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쉽게 얘기하면 보수정당 쪽의 인사를 장관 쪽에 제안한 적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김성식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근데 다 고사했거든.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못 간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군소정당 출신 중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유능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뭐 나눠 먹기로 비출 필요는 없고 그치. 진짜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야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군소정당들도 지금 선거 국면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다 공동선대위 들어왔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말 아까 못한 거 있으면.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계속 이게 이제 젊은 세대에서 이준석이 자꾸 인기가 있는 게 좀 상당히 짜증이 나요. 저는. 그것도 남성들한테. 그래서 이번에 좀 그 20, 30대 남성들을 챙길 수 있는 아무튼 그런 그 정책 공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 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비군 훈련 갔다 왔다. 그럼 뭐 그냥 연차 무조건 +1 해서 하나 더 생성하게 하는 거. 필요하다 봐. 뭐 이런 식의 그건 필요하다. 예, 이런 식의 것들. 아니면 과감하게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다 이제 한 1년 몇 개월 되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온 남성이나 여성들에 한해서는 정년을 1년 연장해 준다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그들이 좀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챙겨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메시지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은 정식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시죠. 왜? 아니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책 방향성을 획정하고 제안해보실 만은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은 사실 말로만 떠들었지 한 게 뭐 있어. 20대 남성들을 위해서. 네. 근데 그냥 20대 남성 내가 챙길게 라고 해서 그 이미지만 가져간 건데 실질적인 이런 정책으로 좀 챙겨서 아니, 남녀는 사랑을 해야지 왜 싸워. 나는 보면 그런 이제 젠더 화합 이런 것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남성들도 좀 달래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가슴 졸이는 시간 또 분노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새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반드시 투표장에 가가지고 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믿음과 의지 이거 꼭 좀 잊지 않고 끝까지 다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다들 힘을 모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왜 보수입니까? 당신은 왜 진보입니까? 설명하기 어렵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우리 최강 의원이 쓴 이 책 많은 분들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